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기자 김기원입니다. 2기자 김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3기자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자 류석우입니다. 2기자 왜 나오셨어요? 아니 여기 아니 이제 그 자리가 지난번에 2기자 고정 자리가 아니에요. 아, 네. 무단 결석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취재 핑계를 대고 네. 이 기자가 없었었는데 네. 아쉬운 점이 있었죠. 아니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여튼 뭐 우리나라 그 좋은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끼끼빠빠라고? 빠질 때 아닌가요? 아 제가 지금 빠질 때 제가 여기 게스트 자리로 가시면 돼요. 저번에 이제. 보니까 상 기자가 너무 잘하는데요. 아 이제 한 번 빠지면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아, 좋죠. 그렇지. 제가 하여튼 뭐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하는 거 봐서 네. 자리 보존 여부는 아니 저는 그 알코올 테스트 최고점이 나올 수 있는 그 맞아요. 후보자였는데 혹시 이 기자 따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까 우리 저기 PD님이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해봤는데 저는 11점이 나오더라고요. 에? 여기 보니까 동료로서 너무 낮게 나온 점수 같이 느껴지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질문이 전부 다 전혀 없습니다라고. 저는 뭐 예를 들면 술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전혀 없거든요. 네. 음주 때문에 뭐 일에 실패한 적이 있었냐? 저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거. 사 기자, 우리 어제 저녁 먹을 때 이 기자가 저한테 방석 깐다고. 아 뭐라 했죠? 예. 이렇게 술을 권유하고. 그쵸. 그런 것도 항목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웃자고 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저한테 또 그랬죠. 호프 한 잔 더 하자. 저는 그래서 커피인지 뭔지 헷갈렸는데 호프였어 결국. 저는 이거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사들이 그 저기 비만 같은 것도 사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몸무게 막 65kg 막 이렇게 나가는데도 뭐 비만 직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술도 그 비슷한 게 아닌가? 의사들이 돈 벌기 위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핫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핫이슈 토크는 손준성 검사장과 관련된 일이죠. 예.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고발 사주 사건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월 31일이죠.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손준성 검사가. 근데 이 사건을 이제 조금 돌아가서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0년도에 법조 4년 전이네요. 예. 그렇죠. 벌써 4년 전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저도 법조팀에 있었는데 그때 장관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추미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었죠. 그때 법조계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거의 약간 정치권처럼 매일같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전쟁이었죠. 대통령, 검찰총장으로서 계속 대립하는 모습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손준성 검사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곳에서 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핵심이 손준성 검사가 대검에서 어떤 이제 고발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게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가서 미래통합당이 대검에 다시 고발하도록 하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예, 이제 이 흐름으로 가는 고발을 사주하도록 했다. 그때도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당시 고발장에 피해자가 3명이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왜 피해를 입었냐? 그러니까 뭐 이제 검찰총장에 취임한 윤석열이 조국 수사로 역적 같은 존재가 됐다로 뭐 이런 식으로 그 법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몰아간다. 그런 식의 이제 고발장이었어요. 그게 이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뉴스버스라는 곳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가는데 공수처 수사 혹시 뭐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땠는지?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이게 4년 그쵸. 전 일이라.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공수처 수사가 되게 또 웃겨요.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손준성 검사만 넘기거든요. 근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뭐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검찰로 넘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당시 이제 그 검사장이죠. 한동훈 검사장이랑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검사들이 다 입건이 됐는데 다 이제 넘기지 않습니다. 불기소. 예, 불기소 무혐의로 이제 내고 이제 손준성 검사만 그 기소를 한 거죠. 너무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근데 일단 공수처 결과는 그렇게 났고 검찰에서 또 저걸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넘어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같은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수처는 손준성과 김웅이 공모했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손준성과 김웅이 공모하지 않았다.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해서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너무 이상하네. 왜냐하면 그 손준성이 단독 범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손준성, 김웅이든 그 둘이서 알아서 했다는 건가요? 당시에 이제 총선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서 총선에 그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손준성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죠. 누구였죠? 윤석열이죠. 근데 왜 그분을 무혐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판단을 윤석열과 한동훈 또는 그 뭐 손준성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죠. 그때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론이 나왔을 때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그만둔 상태였나요? 그만뒀을 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윤석열 총장과 그 대립관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립관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대신 앞에 있는 것처럼 해서.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당시에 그 윤석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싶은데 누가 아무도 고발 안 해줘. 그러니까 고발장까지 다 써서 손준성인 자기 오른팔이죠. 수사정보정책관은 시켜서 야당한테 줘서 야당이 고발을 해주면 내가 수사를 해줄게 이거 아닙니까 본질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윤석열, 한동훈이 혐의가 없다라고 종결했잖아요. 근데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곳이 대검에서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좀 잘 아시겠지만 그거 어떤 곳입니까?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정책관은 이제 총장의 어떤 직접 지시를 받는 곳이죠. 총장의 관심사. 총장이 관심 없는 그러니까 이게 총장한테 정보 보고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오라 그러죠. 그 아이오들이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예를 들면 뭐 기업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합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서 범죄 정보를 이제 수집한다는 핑계로 근데 범죄 정보 아무 총장이 관심 없는 거 써서 올리면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장이 관심 있는 총장이 관심 있는 사건, 총장이 관심 있는 어떤 뭐 범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총장이 관심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몰랐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공수처에서는 이제 뭐 대면 조사도 없이 종결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몰랐다면은 검사장 승진이 안 됐겠죠. 그리고 검찰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감찰을 해서 결론을 내요. 손준성은 혐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손준성 검사 잘못 없고 너 무혐의니까 검사장까지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렇게 승진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게 있어도 감찰을 해서 무혐의 결론까지 내주고 승진까지 시킨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그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된 겁니까? 당시에 손준성 검사만 혼자 한 게 아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다수가 이걸 이런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한 그런 뭐 수집이라든지 작성에 관여한 걸로 보인다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대검의 어떤 한 부서, 그것도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부서가 이걸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거 윗선도 다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이런 이야기가 그런 재수사 얘기가 있죠. 제가 이제 공수처 그때 당시에 조금 아는데 공수처 입장은 그거였어요. 손준성이 입을 열어야 윗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서 수사를 더 위로 못 올라간다. 그래서 뭐 증거 불충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를 한 건데 그게 또 과정이 있죠. 손준성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심사에 갔을 때 핸드폰 깐다 그랬는데 나오니까 내가 왜 까? 그러면 안 깠잖아요. 사실은 그 핸드폰을 지킨 거죠. 그 사람이. 그 핸드폰에서 뭐 지시를 받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수사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막막한 이제 공수처의 어떤 뭐랄까요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사실은 국민이나 뭐 여러 이 사건에 대해서 좀만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손준성이 왜 자기가 뭐하러 그런 그렇죠. 위험을 무릅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그 검찰의 주장은 손준성이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을 위해서 이런 어떤 그 고발 사주 사건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 일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지금 말하자면 시나리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왜 근데 공수처는 이 윤석열, 한동훈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제대로 수사를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 기자가 네. 얘기한 것처럼 네네. 손준성 검사가 입을 열지 않고 자기가 혼자 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자기 선에서 계속 그 끊어버리니까 공수처로서는 뭐 당시 입건을 했습니다. 뭐 입건을 했는데 더 나아갈 단서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한동훈과의 공모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손준성이거든요. 근데 그 손준성이 윗선에 대해서 조금도 얘기를 하지 않거나 관련된 어떤 증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니까 핸드폰 뭐 비밀번호를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전 두 가지 궁금한데 하나는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최소한의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는 기사가 꽤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사실 입장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고 또 하나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가 그래도 뭘 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자 기자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되게 절반의 성과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럼 이 공수처가 자기 수사 입지를 좀 이렇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이. 그거는 뭐 이제 판단의 영역인 것 같긴 한데 뭐 공수처도 어쨌든 손준성 검사를 기소까지 했다는 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쉬운 거는 법원에서 사실 공수처가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그렇다 쳐더라도 그때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검사들이 있거든요. 거긴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혐의 없음으로. 근데 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그거를 했다는 하니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 거죠.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그렇네요. 예. 그 법원 판결에서 그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습니까? 수뇌부에 대한 코멘트는 없고 이런 코멘트는 있습니다. 재판부가 보통 뭐 판결 이유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양형 기준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검사의 정치적인 중립인데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적인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손준성한테 한 얘기면서도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도 좀 중립을 잘 안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가 앞으로 그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고발이 들어오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미 거기서 그렇게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한 거를 다시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명박도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했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 그렇죠.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손준성 검사가 그렇게 자기가 이제 기소되고 나서 수사 받으면서 뭔가 그 승진도 안 되고 뭐 이랬다면은 뭐 이 기자 말처럼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더 협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승진하고 근데 지금 또 징역을 받았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참 너무나 그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은 사건인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검찰 수뇌부를 사실상 그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서는 제대로 뭐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공수처가 좀 더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공수처는 그런 정도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고 지금 뭐 처장도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너무나 그 답답한 사건인데요. 앞으로 뭔가 그 실마리를 좀 찾아서 제대로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20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5일 광주에서 준연동형 선거제 그리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선거제를 둘러싸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저희 사기자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은 녹화를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가 한길 20일 좀 쉬는 주간이라 가지고 그렇죠. 미리 했는데 저희가 참 저 회기는 안 된다. 병립형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력하게 비판했죠.
아마도 저 민주당 어떤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 방송을 좀 몰래 들으시고 입장을 바꾸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여러분 혹시 들으셨으면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저희가 갑자기 이 네네. 재촬영을 결정하면서 3사 기자가 취재 일정이나 뭐 개인 일정으로 참석을 네. 못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자와 둘이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약간 조금 더 깊게 얘기하기 전에 네. 사실은 이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말에는 관심이 많지만은 네, 제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연동형, 뭐 네네. 또 준연동형이 있고 네네. 연동형이 있고 네네. 또 병립형이 있는데 네,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연동형이라는 거는요, 어떤 정당이 그 총선거에서 얻는 의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석의 기준을 그 정당이 얻는 그 지지율에 네. 비례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당이 이를테면 10%를 얻었으면 10%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고 20%면 20% 이렇게 하는 게 연동형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례 의석이 굉장히 숫자가 적잖아요. 47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만큼 말하자면 그 의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석이 지역구에 있고 지역구 선거는 뭐 그 선거객의 그 지역구에서 결판이 나고 그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 보정을 할 수 있는 의석이 47석밖에 안 돼서 충분히 연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준연동형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그리고 이쪽 비례 선거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로 치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연동형 그 비례대표를 해도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이거 무시하고 위성정당 내겠다 이런 입장 네네.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의힘 네. 입장은 확고한데요.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연동형 선거제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자기들은 지금도 계속 동의할 수 없다. 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법을 만들었는데 네. 보통 이제 선거법은 그 원내 주요한 정당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온 게 관례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선거법상의 어떤 그 발전, 이 개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당시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손을 잡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걸 이유로 해서 우리는 그 선거법에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연동형을 무력화하는 그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약간 그 억지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0.7% 표차로 이겼다고 해서 그렇죠. 그 대통령 인정 안 하고 우린 다른 정부 세울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런 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죠. 동의 안 해줬으니까 위성정당 세울 거야. 이건 거의 깡패 아닙니까? 약간 이거 조금 계산한 논리 같은데 이게 좀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잘못된 거죠.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어쨌든 다수결로 다수가 그렇죠. 결정하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뭐 합당한 일이겠죠.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도 이 국힘을 계속해서 이쪽 그 선거법 개혁 쪽으로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저희 뭐 한겨레 신문 독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할지 논의하니까 사실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비판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자들이 의견을 낸 게 아니 저쪽에서는 저렇게 뭐 이번에 뭐 그 이재명 대표도 그런 표현을 쓰셨던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 없다. 뭐 사실 그런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뭐 진보 진영, 뭐 양심 있는 어떤 사회 여러 사람들이 그 준연동형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건 어떤 무엇 때문인가요? 사실 이 연동형 그 선거제라는 게 기존에 그러니까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선거제도거든요. 이를테면 한 50% 얻으면 의석은 60%, 70%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의 어떤 비례성 이것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소수 정당들이 받는 그러니까 지지를 그대로 의석에 좀 반영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그 변화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양당제인데 그 잘 안 돌아가는 양당제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교착 상태가 심하고 갈등이나 충돌이 심한 양당제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볼 때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당제를 좀 우리가
그 방향으로 잡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말하자면 캐스팅 보트를 쥔 그런 정당들이 한 두세 개 있으면 그 정당들이 이쪽이 오르면 이쪽에 좀 지지를 보내고 또 이쪽 당이 오르면 이쪽들 뭐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교착 상태를 풀어보자 하는 게 이제 다당제고 그 다당제가 자연스럽게 또 연합정치, 연합정부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의회나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가보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실 가치 있는 그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동형 제도에 이제 국민의힘 안 따라오고 거의 뭐 깽판을 지금 놓는 건데 너무 전문 용어입니다. 놓지만 그 결과로 좀 네. 어떤 뭐 그런 어떤 여러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그렇죠. 좀 더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약간 토양이 됐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걸 민주당에서 준연동제 요거를 전격적으로 하면 많은 정당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좀 희망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그 정의당과 그 녹색당은 녹색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당이 가장 우선적인 어떤 그 협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정당들이고 그리고 비례연합정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쪽과 이제 손을 잡고 할 것이고 지금 좀 잘 협의가 안 된 쪽이 노동당이라든가 뭐 진보당 이런 쪽인데 그런 쪽도 아마 민주당에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민주당 탈당파들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탈당파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을 이 비례연합정당에 포함을 할지 말지 그리고 약간 친민주당 성향의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도 있는데 그 두 당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건 뭐 좀 확실해 보이고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플레이어가 많은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 그 정당이 다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진보정당 중에 여러 정당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너무 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뭐 언론에서도 그렇죠. 위성정당 만든 쪽에 대한 비판보다는 예를 들면 준연동형 제도, 불완전한 제도를 그대로 한다고 함으로써 민주당이 뭐 예를 들면 뭐 위성정당 난립을 조장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그렇죠. 공정하지 않다니까요. 네, 그건 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하지 않은 기울어진 어떤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기자나 언론사에서 이 준연동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성정당이나 위성정당과 비슷한 뭐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을 비판을 하려면 일단 국힘을 비판을 해야 됩니다. 국힘은 이 연동형 그 비례제라는 좀 더 진전된 선거제도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성정당이 나온 것도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예. 자기네 의석을 뭐 절반 이상 비례해서 뺏기게 되니까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한 거니까 사실은 국힘부터 비판하는 게 맞죠. 당시에 만약에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만들었으면 지금 뭐 다수당이 바뀌었을 그렇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다수당이 바뀌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워낙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비례 의석 47석 중에 아마 그 지난번 선거에서 제 기억에는 한 22석 정도 국힘에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한 30석 이상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성정당 만드는 문제가 계속 좀 마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그 소수 정당들이 어떤 소수 의견을 가진 어떤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도 그럼요. 어떤 국회에서 와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취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쪽에서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그쪽에서는 어떤가요? 거기서도 만드나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한마디로 그냥 몰상식한 짓이죠. 그러니까 안 만듭니까? 그 법의 취지라든가 법의 정신에 전혀 맞지 않고 그 틈새를 노려서 그 법의 약점을 노려서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고 사실 이런 어떤 연동형 그런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에서는 그 위성정당 같은 것 자체가 뭐 거론이 된 적이 저는 없는 걸로 압니다. 지난번에 그 강성희 의원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윤석열 정부의 예를 들면 지금
계속 법안을 어렵게 뭐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지만 네. 이게 3분의 2 이상이 안 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게 효능을 발휘하잖아요. 대통령이. 입법권을 완전히 지금 유린하고 예. 있죠. 대통령이.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것을 막으려면은 사실 지금의 과반 이상의 어떤 야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많은 의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그 준연동형 이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정착하면 네네. 뭐 어떤 의석수를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야권이? 글쎄요, 뭐 제 생각할 때는 예. 의석이 뭐 크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예. 지금 이제 민심이 예. 조금 더 그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국민의힘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그런 선거 연합을 하는 걸 보고 좀 대호각성해서 뭔가 이 위성정당 안 내고. 네. 좀 제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그쪽에서도 자신들의 그 어떤 정견에 맞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하고 있고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변수가 있는 것이 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쪽 그 지지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지지율을 이렇게 좀 가져가면 사실 민주당도 이제 탈당파가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고민인데 비례의석을 차지하는데 조금 비상등, 경고등 같은 게 켜질 수도 있죠. 네. 그건 민주당도 비슷하고요. 근데 민주당의 탈당파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준석 쪽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위성정당이라는 게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랄까요?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제일 불신이 큰 게 언론인보다 더 심한 게 사실은 거의 비등비등하죠. 정치인인 것 같은데 이 위성정당이라는 게 진짜 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똥통에 구르게 하는 왜냐하면 그렇죠.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안 만들 수도 없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시작한 사람을 더 엄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만 또 따라간 사람을 또 뭐라 안 할 수도 없는 그렇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위성정당은 말하자면 네. 어떤 뭐 진흙탕에서 네. 싸우자고 자꾸 상대 선수를 네. 진흙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뭐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싸움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고 뭔가 속이고 사기에 비슷한데 이걸 왜 막는 법이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법은 뭐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위성정당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 위성정당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네.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뭐 그 원래 있던 큰 당하고 합당을 한다면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따로 존재한다 정당으로 그러면 그걸 위성정당이라고 확신해서 말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거의 위성정당 이게 4년이나 된 그런 제도가 그렇죠. 제도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지금 누더기가 됐는데 예.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죠. 이를테면 저는 그 비례의석 지금 47석인데 네. 47석에서 뭐 최소한 한 100석 정도까지는 좀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석수를 줄이고 뭐 그런 차원 아닌가요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예. 검찰 관료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민주 정치, 의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국가를 꿈꾸는 거죠. 민주국가가 아니라 관료국가를 꿈꾸는 거죠. 검찰 관료국가. 자기 형님하고 그러니까 좀 비슷한 생각이 그런 거죠. 예. 완전히 반민주주의적인 네. 행태고 반정치주의적인 행태입니다.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선동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우리가 표지를 쓴 게 언제였죠?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예. 됐죠. 한겨레 21이 제가 알기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그런 그렇군요. 잡지가 아닌가 하고 저희들끼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질문 다 하신 건가요? 네, 오늘 뭐 네. 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질문 좀 하려고 그러다가 좀 몇 개 뺐습니다. 혼자 계시길래. 어려운 질문 하나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사실은 국민에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네네. 선거가 네. 정치가 네. 받을 수 있으려면은 네. 선거제를 좀 바꿔야 된다 했을 때 네네. 이런 비례대표제 말고 네. 좀 더 바꿔야 될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거제도에 있어서. 선거제도에 있어서 지금 선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러니까 다당제로 갈 수 있는 비례대표제라든가 아니면 지역구에서의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 네. 도입. 이 두 가지가 보통 해법으로 제시가 많이 됐죠. 근데 지금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은 그
조금 약간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두세 명 뽑는 탈락한, 두세 명이 아니고 한 2명에서 5명 이렇게 중대 선거구 그건 너무 복잡해서 약간 탈락한 상태고 지금 이제 비례대표에서 이렇게 연동형을 하는 거 요거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의원 수를 그러니까 비례 의원 수를 늘리는 거 이것이 어떤 관건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반대도 넘어야 하고 또 여론에서도 별로 이렇게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원치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치인들도 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형태의 그런 선거제도, 그런 의회 또는 그런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관심이 많죠, 사실.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자꾸 막 이쪽 똥통에서 구르다가 막 비례 정당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관심이 떠났다가 또 관심을 가지려 그러면 또 뭐 약간 막말해가지고 또 똥통에서 막 구르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관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약간 의도적으로 정치를 좀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언론 그런 사람들을 좀 국민들이 이렇게 떨궈내줘야 됩니다. 선거에서. 언론도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마자 바로 나온 기사가 그 이런 또 위성정당 난립을 방치했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이던데 좀 제가 보면서 뭔가 왜 이렇게 어떤 자판기처럼 이런 말들이 나올까? 왜 좀 더 어떤 원인을 제공한 쪽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지 않고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쪽에 대한 비판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반정치주의, 반민주주의에 좀 오염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은데 좀 있습니다. 연하야나 다 똑같은 놈들 뭐 이런 그런 식이죠. 정서인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국민들 손해죠. 좀 깊이 있게 추적해서 어떤 것이 본질인지를 그 맥락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언론인들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노력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기사로 또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해서 그 좋은 선전선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앞으로 저 몰래 들어오지 마시고요. 저기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그 고위 관계자가 몰래 와서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네, 오늘 선거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좀 2명이어서 좀 뭐 썰렁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그 3기자 4기자까지 모시고 3기자 4기자 그립습니다. 예, 저희가 더 재밌게 더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2부에는 저희가 방언, 사투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저희 기자들 대부분이 이 방언하고 사투리 문제 다뤘거든요. 2부에서 또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